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요가 어디서 오는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약속이 잡히면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말이 거칠어지는 날. 웃으며 헤어졌는데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저녁. 분명히 즐거운 자리였는데 왜인지 피곤함만 남는 밤.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지쳤는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자녀는 제 삶을 찾아 떠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예전 같지 않으며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있으면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창밖에 노을이 져도 그것을 함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모임에 나가고 동창회의 얼굴을 비추고 경로당에도 가입하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성당이나 절에 다니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인연의 숫자가 외로움을 막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많아진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만남이 늘수록 신경 쓸 일도 늘어나고 비교할 대상도 많아지며 상처받을 틈새도 커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 쓰이고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걱정됩니다. 밤에 누워서 낮에 했던 말을 곱씹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진 것이지 마음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고요는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숨을 되돌려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등이 가벼워지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인연 하나가 수십 명의 지인보다 마음을 든든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모임이든 끼어들었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불안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에는 초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 마당에서 새벽 종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따라온 것이구나. 그 순간 종소리가 멈추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 안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남은 인연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끼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대는 요즘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까? 그 느낌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를 줄이려 할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을 쌓아야 한다. 먼저 손을 놓는 것은 배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싫은 만남도 억지로 이어가고 힘든 관계도 참고 유지합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밤에 누우면 그 피로가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소진시키지 않는 것, 내 기운을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는 것, 그것도 자비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자비입니다. 남을 돕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색하고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먼저 챙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심처럼 느껴집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은 멀어질 수 있고 예전에는 통했던 대화가 이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이야기가 어느 날부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 것이고 서로가 변한 것입니다. 변한 자리에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년 넘은 친구와 매주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는 늘 자녀 자랑을 했고 손주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만남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50년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남이 줄어드니 오히려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비교할 시간이 없어지니 서로의 안부만 묻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리는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됩니다. 긴 통화를 짧은 안부로 바꿔도 됩니다. 모임에 빠져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진짜 인연은 남습니다. 형식이 바뀌어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인연입니다. 형식에 집착할 때 오히려 마음이 닳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착함이 나를 병들게 할 때 그 착함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착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부처님은 그것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대는 착한 사람이 되느라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의무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차가움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돌보는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인연은 놓아야 할 때 놓아야 더 빛납니다.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그 거리 안에서 서로의 숨이 편해질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연이 아닙니다. 더 편안한 거리입니다. 머리는 이유를 찾고 마음은 변명을 만들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연락이 오자마자 어깨가 굳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대화가 늘 남의 평가로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 유독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촉수상해치라고 합니다.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서 좋고 싫음이 일어나며 거기서 붙잡음이 생기고 붙잡음에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이 고리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을 때 그대의 몸은 어떻습니까? 약속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싫다면, 나가기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발걸음이 가볍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헤어진 뒤에도 웃음이 남는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알려줍니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친목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래된 이웃들과의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밤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제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체력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몸이 거부하고 있구나. 그 모임에서 그녀는 늘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했고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 걱정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맞장구 쳐야 할 때 맞장구 쳤습니다. 그 피로가 몸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집안일이 있다고. 그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놀랍게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어도 모임은 돌아갔습니다. 그녀만 괜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임을 쉬고 나서 화요일 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속이 편했습니다. 몸이 먼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리를 끊는 첫 문장은 간단합니다. 요즘은 컨디션을 아껴야 해서 짧게 봅시다. 또는 요즘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늘은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깨가 굳는 약속, 한숨이 먼저 나오는 만남, 헤어진 뒤 유난히 지치는 관계. 그런 곳에서 한 발 물러서도 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내 숨을 되돌려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은 가장 오래된 스승입니다.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오늘 그대는 몸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흉으로 웃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저 사람 요즘 왜 그래? 들었어. 그 이야기 그 집 며느리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이 불을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커지고 없던 이야기도 더해지고 웃음소리도 커집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도 함께 웃습니다. 무리에서 빠지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왜 안 웃느냐는 눈빛이 오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텁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같이 웃었을까?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에서 나온 순간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도가 남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들은 사람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남의 흉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신뢰를 깎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도 없을 때 저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향기라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에게서는 그 향기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 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의 흉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내 이야기도 안전하게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다만 그것을 여럿이 모여 즐기며 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비는 남을 해치는 말에서 내 마음을 먼저 떼어내는 힘입니다. 험담이 시작될 때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깨끗하게 남습니다.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금세 험담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긴 여기서 접고 우리 근황이나 나눕시다. 순간 어색했습니다. 흐름이 끊겼습니다. 말한 분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험담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리의 공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후회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입이 허전하면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험담을 나누는 사이는 친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얕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뭉치는 관계입니다. 적이 사라지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또는 다음 적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날 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험담 없이도 이어집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다른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가 친밀함을 만듭니다. 험담으로 만든 친밀함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신뢰로 만든 친밀함은 바위 위의 집입니다. 비가 와도 남습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누군가의 흉을 함께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까? 다음에 그런 자리가 오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긴 여기서 접읍시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향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향기가 진짜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차 한 잔 값에도 늘 당연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대가 내면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고도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린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갚아놓고도 생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큼 갚았으니 이제 됐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존중이 됩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큰 금액을 빌려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만하게 느껴지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촉건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도 촉건이 맞아서 유지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작은 촉건들이 쌓여서입니다. 작은 불편을 계속 두면 언젠가 더 큰 서운함으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커피값 몇천 원, 점심값 만원.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에 앙금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입니다. 표정에 나오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집니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된 후배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만나면 늘 그녀가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니까 형편이 조금 나으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말하지 않으니 마음만 답답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30년 인연이 돈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선을 그었어야 했구나. 돈을 빌려줄 때 기한을 정했어야 했구나. 아니, 그보다 먼저 매번 계산을 할 때 가끔은 나누자고 말했어야 했구나. 작은 것을 흐리게 넘기다 보니 큰 것도 흐려진 것입니다. 한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합시다. 또는 오늘은 나눠서 내요.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갚을 때 먼저 말하는 사람과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관계를 결정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태도가 무게를 정합니다.
그대는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돈 때문에 쌓인 서운함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삼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작은 불편이 큰 균열이 됩니다. 오늘 한마디 그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전화만 받으면 1시간 넘게 이어지는 통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며느리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웃 이야기, 세상에 대한 불만. 그녀는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들어주고 나면 그녀는 시원해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끄는 쪽, 나의 하루는 망가져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녀의 분노가 내 안에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라면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줄 때, 감정의 흐름이 쌍방향일 때, 그래야 우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쏟아붓고 한쪽만 계속 받아주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여기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받아주겠나 하는 생각, 손을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방법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들어주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되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경계, 에너지의 경계, 역할의 경계. 그 경계가 없으면 무주가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늘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줬습니다. 힘들겠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런데 매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전화가 끝나면 그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할 기운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받되 시간을 정하기로. 30분만 이야기하자고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길게 못해. 처음에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왜 나를 피하느냐고.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나도 내 기운을 챙겨야 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쉬어야겠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니 친구의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핵심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루도 살아났습니다. 경계를 그은 것이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의 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오래 하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마음이 지치면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따뜻함입니다. 그대는 어떤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그대의 하루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를 시도해 보십시오. 마음은 알겠지만 나도 오늘은 쉬어야겠어. 그 한마디가 그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데도 만나면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는데도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매주 보지만 만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약속이 잡히면 부담이 먼저 옵니다. 끝나면 안도가 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빈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 있으면 가끔 만나도 깊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기운이 있으면 자주 만나도 얕습니다. 빈도에 집착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끝에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관계에도 중도가 있습니다. 붙들기와 끊어내기의 양 끝이 아니라 거리와 온도를 조절하는 길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두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멀찍이 두어야 합니다. 그 거리를 정하는 기준은 연락의 빈도가 아닙니다.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 연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고 저녁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루 답장을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면 서운해했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우정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싶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졌습니다. 짜증이 났고 그 짜증이 말로 나왔습니다. 오랜 우정의 금이 갔습니다. 빈도에 집착하다가 관계 자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좋았을 것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으면 빈도가 줄어도 마음은 그대로야 라고. 진짜 인연은 연락의 빈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인연입니다. 자주 만나도 마음이 식으면 그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편하지만 깊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깊습니다. 서로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그대에게 남겨질 인연은 누구입니까?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끝나는 사람입니까?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남는 사람입니까? 한숨이 남는 사람입니까? 그 느낌이 답입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면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사람 하나가 서로를 깎는 10명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없다면 그대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버리는 법이 아닙니다. 남기는 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만남이 빠지면 거기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평생 밖만 보다가 처음으로 안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바깥 세계가 조금씩 좁아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줄고 할 수 있는 일이 줄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면 슬픕니다. 젊을 때가 그립고 건강할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만큼 내면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깥이 조용해지면 안이 들립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멈추면 들립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히 같은 모양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웠던 것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공이 허무가 아닌 이유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0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창밖을 보아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온기만 느껴도 됩니다. 내 몸의 잔여를 살펴보십시오. 어깨가 어떤지, 가슴이 어떤지, 숨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좋았다 또는 힘들었다. 그 한 줄이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만남이 나를 살리고 어떤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힘든 관계는 단절 대신 속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메시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천천히 답할게요. 또는 요즘 컨디션 조절 중이라 자주 못 나가요. 이 한마디에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면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연들에게는 조금 더 정성을 쏟아 보십시오.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차 한 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관계가 줄어든 만큼 남은 관계가 깊어집니다. 숫자가 적어도 밀도가 높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두 명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숨을 되돌려주는 사람이면 됩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집니까?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머리도 인정하셨습니까? 그 답을 따라가 보십시오. 기운이 빠지는 곳에서는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곳으로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정리된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 안에서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 비로소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볼 수 있으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 먼저 채워져야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존엄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서 존엄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그 고요 안에서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